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처음 보는 분들이 있죠. 예, 예. 처음 도전하시는 거예요? 뒤에도 처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1년, 잘 투자하면 한 번에 동체 합격을 해서 나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3월달 들어왔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최소한 6월달까지는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1차가. 그래야지 2차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동차를 목표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합격하려고. 1차만 한번 보시나요? 여기 1차만 봐요? 여기? 남자분? 나도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에. 금요일날? 지난주? 그러면, 그거 동차 합격하려고 그러면 1차가 먼저 돼야 2차를 볼 수 있어요. 근데 1차가 흔들리면은 2차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를 빨리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남아서 복습도 좀 하고, 지금 오늘 처음 온 양반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3월부터 남아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죠? 아니, 왜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 남아서 공부하시나? 3월인데. 다음 주? 다음 주로 가면 3월이 넘어가는 거죠. 다음 주로 가면. 그냥 공부를 해야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시험 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239일, 240일 정도 남아있는데 저거 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저거. 네? 그러면 이게 중개사 시험이 단기 속성 과정이에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 방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6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단기적으로 속성 과정을 통해서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반복밖에 없어요. 우린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잊어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본 걸 또 보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습은 바라지도 않잖아요. 복습이라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복습은 고사하고 나와야 뭘 사람이 복습을 시키든 말든 할 텐데, 나오지도 않고, 오죽했으면은 강의하다가 선생님 카메라에 대고 경고했다고 경고 소리를 듣고 우리 윤 총각이 오늘 등장한 거야. 오늘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참. 하나 더 남아있어. 정육반의 정총각. 그러니까 운동하니까 거기 오늘 안 보이면 이거 오늘도 죽음이야, 진짜 거기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리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먼저 저한테 물어보기가 껄끄러우시면은 기존에 여기 공부하던 분들 있죠. 먼저 공부했으니까 아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왜 못 들은 체 하는 거예요? 또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지 늦게 온 사람들이, 그래도 먼저 온 사람들이 뭔가 좀 낫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아서 우리 저기 계신 남자 오늘 공부하고 하나요? 네. 아니 버림밖에 없는데 뭐. 남아서 공부해. 최천이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가보니까 표정이 째려보는 표정이에요. 왜 나한테 그러지? 이러고. 남아서 공부하고 해야 돼. 그리고 경고하는데 남아서 공부한다고 그래놓고 밥만 먹고 간다든가 이런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밥만 먹고 가는 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주고.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맨 앞에 가면은 우리가 콘텐츠라고 해서 차례 있어요. 자, 차례를 보시면 총론이라고 있죠. 예, 총론에서는 챕터 1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챕터 2에서 개념하고 분류해서 각각 한 문항. 그리고 챕터 3에서 부동산 특성에서 한 문항. 그래서 총론은 평균 3문항이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을 들어가면 수요공급 이론하고 경기변동이 되어 있는데, 수요공급 이론에 1절, 2절, 3절, 4절에서 각각 한 문항씩, 그리고 3절하고 4절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를 돼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 계산하는 거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탄력성 계산하는 게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어느 인간은 두 문제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 변동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2절하고 3절하고 4절에서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 그러니까 경기 변동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미집 이론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거미집 이론에서 그 균형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을 물어보는 계산 논리는 지금 한두 해 정도는 지향이 되고 있는 게 더 이상 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미집 이론에서 요즘에 이론으로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트 3에 가서 시장론을 가시게 되면 2절하고 3절하고 4절에 각각 한 문항 정도의 비중이 있어요. 한 문항 정도. 그리고 거기 3절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계산 논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가면은 1절, 2절, 3절이 있는데 각각 한 문항 정도씩의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2절에 가면은 도시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계산 논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우리 교과서는 입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지론을 나타내는데 상업 입지론에서 상권 분석에 관한 논리에서 계산 논리가 하나 있어요. 계산 문제가. 그 다음에 정책론을 들어가시게 되면 챕터 1은 거의 인용될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2를 가서 부동산 정책을 가면 1절,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여기 파트를 4개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아니라 정책의 의미, 기능, 그 다음에 토지정책, 주택정책, 그 다음에 조세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정책이라는 제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도 과정에서 알려드리고 요약집이 나오면 요약집은 수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거 보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책론은 평균 4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 3편에 시장론이 있죠. 이 시장론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출제 비중이 더 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은 기본적으로 3문항에서 3문항 정도는 언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투자론이 있어요. 거기 가면 챕터 2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투자 분석 이렇게 되는데 위험과 수익에서 평균 한 2문제, 여기도 계산 논리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도 한 3문제 정도, 여기도 계산 논리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론을 가시게 되면은, 첫 번째 부동산 금융에서는 2절, 3절, 4절, 5절이 있어요. 여기서 평균적으로 한 2문항.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증권론에 가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2문항. 에서 여기도 3문항 정도까지 많으면. 그리고 옆에 파트 7에 가서 개발 관리론 마케팅이 있을 때 이용은 출제 빈도가 없어요. 개발은 한 2문항, 많이 나오면 4문항까지. 그 다음에 관리하고 마케팅은 각각 한 문항씩. 그리고 개발론에서 원래 계산 논리가 있었는데 그 앞으로 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생략하고요. 간평은 40문제 대비 15% 레벨을 내도록 돼 있어서 6문항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 5절하고 6절이 있죠. 거기가 기본적으로 한 문항씩 나오면 돼요. 그리고 감정평가의 방식에 가시게 되면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평균적으로 2문항에서 3문항이 나오는데 그중에 3절, 4절, 5절은 계산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격 공시 제도는 한 문항, 평균 한 문항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40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38번 이후로 배열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문제에서 35번부터 40번까지가 간평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파트 중에서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하고 간평을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거기를 빨리 극복을 하게 되면 학계론에서 60점을 맞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 계산 잘해? 계산? 네? 잘해?
괜찮아, 그지? 내가 이 학교론 강의해 보면서 계산에 자신 있다는 사람을 1년에 한 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다 보편적이니까. 계산 잘 하십니까? 계산 어떻게 계산이 안 되면 버려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계산을.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평균 한 10문항 나오는데 10문항 빼고 30문항이에요. 30문항 갖고도 24개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을 배우면 한두 개는 내가 풀 수 있어요. 자신 있는 유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는 이게 문제풀이 정도 들어가기 직전 그 정도면 내가 이거는 자신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선생이 계산을 풀어갈 때 쉽게 푸는 요령과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것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유형이 바뀌면은 이게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에 집착을 하다가 이론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약한 분들이 계산에 집착을 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계산 문제는 출제자들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낸 거예요. 시간을 뺏기 위해서. 학계로는 40문항을 40분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당 1분꼴인데 계산 문제 하나 풀려고 3분, 4분씩 쓰면은 이론을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조절을 못해서 떨어져요.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령이에요, 요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는 학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닌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차로 넘어가시면 돼요. 최종 합격은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종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저 밖에 앉아있는 공법 선생 있죠? 저 양반하고 잘 친해지면 돼요. 그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차로만 넘겨주는 거예요. 2차. 근데 1차가 돼야 2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1차를 넘기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다고요. 1차를 넘기기가. 그러니까 1차를 넘길 때 왜 쉽지 않냐면은 1차 과목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이 아닌 거예요. 학계론을 외워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냥 100%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암기 코드 이런 거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거. 암기 코드도 1년 동안 공부를 충실히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시험에 임박했을 때 그걸 받으면은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그 코드만 외워갖고 들어가죠. 아니 이거 코드를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기타 칠 것도 아닌데. 근데도 코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내고 싶으면은 논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선생님이 단원 들어갈 때 왜 그걸 설명하겠어요? 이 단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학습 방법이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1차는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를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분량도 많이 줄어들어요. 네? 대신에 초반에 이해할 때까지 가는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은 힘든 과정을 싫어해요. 그냥 쉽게 배워서 쉽게 합격하는 걸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꼭 가슴 깊이 새겨주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사회는 과정을 중시하지 않아요. 결과만 놓고 따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다? 아유, 열심히 했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해도 안 됐다? 놀았네. 이런 얘기예요. 책 들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여기 이쪽에 남자 여기 결혼했어. 성이 어떻게 돼? 또 김총각이에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 실례가 안 된다며. 34, 그때 34이라고 그랬고. 맞다. 김현수.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 같은데? 모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알아봤어. 그때 이쪽에 앉아있었는데 이쪽으로 가가지고 모자도 안 쓰고 안경도 끼고 갑자기 그러고 등장하니까 나는 처음 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다. 결혼 안 했고. 결혼했습니까? 네. 여기도 결혼했어요? 자녀도 있나요? 네, 3명 있어요. 자녀 있으신가요? 네, 저기,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서 성적표가 나올 때쯤에 본인들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걔들의 성적이 안 좋은 거를 다 바깥양반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올해 시험에 실패를 하면은 바깥양반이 선수를 칠 거예요.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다 원인이 너희 엄마한테 있으니까 엄마를 탓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이 교육 끝나려고 그러면 한 15년, 16년 걸릴 텐데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필고 합격을 하고 내년에 바깥 양반을 내보내세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힘든 거를 공부했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죠? 기필고. 그리고 총각 처녀들은 떨어지면 선 들어오는 건 없어. 소문 다 나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자, 우리 앞에 16페이지 가면 이게 총론이 있어요. 총론.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개론이라는 게 기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개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론이에요. 총론은 경제론 이해,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게 총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부동산학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인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얀색 부필로 쓰는 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중요한 거는 제목을 노란색 분필로 해주고 별표도 해줘요. 우리가 이제 실전이니까 그런 거를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쓴 거는 그냥,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이걸 쓴다고 해서 다 따라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막 적다가 보면 나중에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적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중요하다 별표 체킹하는 것은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메모 있죠. 예, 그런 정도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저 쓸 때 같이 따라 써서 저 끝날 때 같이 끝나고 이런 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동산학의 체계고, 거기 보면 정의가 있는데 정의를 답으로 유도하진 않아요. 그죠? 학문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부동산학의 정의는 이렇다라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뿐이지 이거를 가지고 틀리게 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거기서 용어상에서 부동산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아니,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은 횟수로 2년 됐어요. 횟수로 2년.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윤총각. 부동산 활동이 뭐라고 그랬어? 임장 활동? 이야. 약을 며칠 먹었다고? 암약을? 임장활동도 들어가. 임장활동 포괄적으로 이게 안 들어가겠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를 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그죠? 능률화의 원리를 얘기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능률화의 원리의 바탕을 둔 행위 지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이호 이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든 투자를 하든 개발을 하든지 간에 능률화의 원리라는 것은 항상 무슨 이용을 선택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최이호 이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최이호 이용이라는 거는? 아니, 얘기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최이호 이용이 뭐냐? 최고 재산의 이용이에요. 그럼 최고 재산의 이용은 뭐냐? 최이호. 제목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목만. 선생님이 하는 건 이게 어떤 의미냐를 물어본 거지 제목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건 번역상의 차이라고요. 원문을 일본 애들은 최이호 이용이라고 번역한 거고 90년대 넘어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전에는 주로 이 표현이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게 합성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최고의 이용과 무슨 이용? 최선의 이용이 요게 묶여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양반은 원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최고 최선의 이용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일본 애들은 이걸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론 시험에 보게 되면 원문을 줘요. 가로 열고. 그리고 한글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냐? 원문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번역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금융에 가서 증권 배운 거 있죠? 네? 거기 가면은 뭐 MBB라든가 MBTS 이런 거 배웠잖아요. 걔네 원문을 풀어줄 때는 한글로 쓰여져 있을 때 표현이 틀려요. 조금씩. 그러니까 원문은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다는 취지로 해주는 거예요. 풀어서. 그러면 최유유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 아니 우리가 오늘의 전략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죠? 오늘 저기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강한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호역 주변에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개발을 할 거예요. 1번 상가 짓는다, 2번 주택 짓는다, 3번 공장 짓는다. 뭐 짓겠어요? 왜 상가를 지어야겠어요? 땅이 비싸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용을 선택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이 있죠.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할 때 최소한의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게 뭐다? 그게 최유 이용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잘못 사용한 것만큼 또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도 이 상태로, 만들고 난 이후에는 관리도 이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부동산의 가치평가도 이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1년의 행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뭐다? 그게 최유 이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거를 추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제공하는 게 부동산 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주어질 때 요 중에 얘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항상 무슨 문제가 주어지냐면 선택의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위치에서 다양한 용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얘를 쓰든 뭐는 들어가요. 그러면 비용과 뭐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최소한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석하는 게 응용기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게 부동산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연구를 할 때는 단기와 장기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그 정책론을 가게 되면 장단기 분석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경제학에서 기간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분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격 통제 정책이 있죠. 분양가 규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임대료 규제? 그거 단기 정책이에요. 가격 통제 정책. 그래서 그 이론을 들어가게 되면 장기는 다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접근을 할 때 기본적인 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하고자 연구하는 학문이 부동산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용어상에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이 있죠.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뭐 개발을 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할 때 항상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매매를 해요. 주택을 매매할 때 확인하시는 사항이 뭐 있어요? 주택 매매할 때 등기부 띄워봐야 안 띄워봐요? 띄워볼 거 아니에요. 소재자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이런 거 다 확인하죠. 네. 그 권리관계 따져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 살 때 뭘 또 중시해요? 앞으로 오를 것이냐? 뭐 이런 거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적인 측면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 보러 갈 때 안에 내부 공간 봐야 안 봐요?
볼 거 아니에요. 공간 배치는 잘 돼 있는지, 뭐 누수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걸로 다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듯이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순서대로 얘부터 하고 얘부터 하고 얘부터 그건 아니에요. 얘를 먼저 하고 이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 판단을 하고 나머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했을 때 한 10층까지 건물 올릴 수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5층까지밖에는 건축을 안 해요. 뭐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이 동네 현재 시장상으로 봤을 때는 10층짜리 건물 올려봐야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그러면 공사비만 들어갔지 수익 구조는 악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정도 공간만 활용하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 층수가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층수가 높이 올라가는 것은 가격이 비싼 곳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정도의 수익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공간 개념을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그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공간으로 이루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의 공간을 활용할지에 따라서 거래되는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만 인식하시고 해서 복합 개념 그러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총론 파트에서 부동산학의 책이 있죠. 요거는 3월달 과정에서만 해요. 5월달 과정을 들어가면 이건 생략해요. 왜 생략하냐면 시험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얘를 가지고 시간을 계속 투자하는 거는 우리에게 손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 6월 달에 요약집으로 수업하면은 이 파트가 거의 빠져 있을 거예요. 이 파트가. 우리는 학계로는 나오는 데는 계속 나와요.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와요. 혹시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요. 차라리 내면 10년 전, 15년 전에 있죠? 잊어먹고 있었던 애들을 낼 수도 있어요. 계산 논리상. 왜냐하면 계산 논리가 1분 안에 풀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오래간만에 로테이션을 시킬 수는 있어도 이론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10회 전에 나왔던 건 오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인용할 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후에 기출문제 하죠? 다음 주부터 하나요? 다음 주부터? 몇 분이나 들으시는 거예요? 윤총학 신청했어? 어떻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신청을 했네? 거기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래? 자, 이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수업 들어오시면 이게 필요해요. 뭐가? 이론은 복습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예습을 필요로 해요. 내가 먼저 풀어보고 오지 않고서는 이걸 접근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오죽했으면 작년에 기출문제집 할 때 제가 문제를 전체를 다 풀어줬어요. 예습을 부탁을 했는데 예습을 하고 온다 안 하고 온다.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번 풀고 3번 가야 되는데 안 풀고 왔으니까 2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은 예습을 했으면 답하고 거기에 관련된 애들만 쭉 풀어주고 연계되는 애 설명해주고 넘어가면 좋은데 답을 물어봐도 그 답을 뭘 보는 거예요? 3번 들어가면 시선이 어디로 가요? 밑에 정답. 그 문제 읽다가 시선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똑같지?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몇 번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던 지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됐다는 거를 분석을 하는 게 그게 기출문제에서 얻어갈 건데 문제답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이거를. 거기 다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풀어볼 때 밑에 해설이 있어요 없어요? 해설은 가리고 한번 본인이 풀어보고 그죠? 그리고 해설이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설이. 그리고 계산 문제 해설이 있죠?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출제자들은 1분 안에 풀게끔 그거를 문제를 배열해 준 거지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풀라고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푸는 거면은 계산 문제를 낼 일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습해갖고 오세요. 윤종아 이제 감기 몸살로부터는 벗어난 거야? 또 어느 정도? 또 아플 예정이야? 너 내가 경고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거 바로 얘기할 거야. 너 집에서 이거 틀어놓고 보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거기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이렇게 해놓을 거야. 열심히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성격을 보면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왜 종합과학이라고 그러겠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분야의 원리만 갖고는 안 되겠죠. 일단은 건축을 해야 되니까는 무슨 뭐 공학적인 거 이런 거, 뭐 건축에 관련된 것들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측면의 논리도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지을 때 보게 되면 법률적인 관계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무슨 과학이라고 한다? 종합과학이다. 여기 시험 지문에서 한 번 나온 거예요. 시험 지문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규범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학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책적인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동산 학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정책을 조언할 때는 우리가 단기하고 장기에 관한 효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소아과에 있을 때 A라는 의사, B라는 의사가 있을 때 A라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 아이가 2, 3일이면 나요. 근데 B라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 일주일 열흘이 걸려야 아이가 감기나 이런 데서 회복이 돼요. 그럼 환자들이 어디다 줄을 서겠어요? A에 줄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A는 병원을 개원한 다음에 영업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날 수 있죠. 그게 단기 정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자연 치유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약을 쓰지 않고 약한 약을 쓰면서 서서히 치유가 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 정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가치에 대한 그 관점이 없이 이거를 잘못 혼용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놓치게 되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1가구 1주택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1가구 1주택을 밀어붙이게 되면 당장 타격받는 시장이 어디예요? 전세시장이라고요, 전세. 1가구 1주택이면 내가 사는 집을 전세를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입자들은 집 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나은 건지는 지금 판단하기 힘들고 시간이 좀 흘러야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마찬가지로 규범과학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을 때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단기 효과에 대한 것이 있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규범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묶은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 이름이니까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밑에 나오는 게 응용과학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험과학이라고 있죠. 묶으면 사람 이름이니까 순서를 그렇게 잡아준 거예요. 제목만 알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제목 따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자, 응용과학이라고 얘기할 때 부동산 학문을 나누면 순수과학이 있고 무슨 과학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에요.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순수과학은 자연 또는 뭐 우주의 현상, 그 현상 자체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응용과학이라는 거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연적인 환경이 있죠.
뭐 오늘같이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토양이 척박하거나 기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순수과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를 분석하는 게 무슨 과학이다. 그게 응용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 있죠. 도시 문제라든가 이 안에 토지라든가 주택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논리는 취급한다 안 한다?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거죠. 왜 사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